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집트 문명과 세계유산이라는 주제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부족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이집트 문명의 산물인 세계유산 피라미드 건축물과 풍토적 요소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집트 부족 사회 문화는 어떠한 원리에 근거해서 작동하는지를 풍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유럽의 세계유산을 살펴보면서 목장적 풍토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막 풍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후 한 2, 3주 정도의 사막 풍토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다룰 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막이라고 했을 경우에 영어로는 데저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 데저트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용례에 따라서 사막이라는 말로 아랍, 아프리카, 몽고 등의 매우 특수한 풍토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막과 데저트가 원래 의미가 매우 다르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풍토를 어떤 경우에는 사막이라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데저트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같은 도형을 정삼각형이라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이라 부르는 것과 같이 파악하는 방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이미 사막이라는 현상의 인간적 의미가 지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이란 말은 원래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에 상하는 한국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래벌판은 사막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모래사자의 이 막자는 사막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옛날 용법에서 사막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고비 사막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래사는 자주 유사라에서 허를 유자에 모래사자를 써서 유사, 즉 물을 많이 품고 있어 유동하는 모래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이 막 또한 북방지역의 유사를 뜻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모래바다, 즉 모래사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사해였습니다. 이 모래가 심한 바람에 휘말려 높이 솟아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중국인은 이런 풍토 밖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토를 단지 밖에서 보는 경치의 특성으로, 즉 막막한 모래바다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스인은 예레미야, 로마인은 데세르타로, 그 다음에 근대인은 영어의 웨이스트라든지 아니면 와일드니스 등으로 파악했던 것은 단순한 모래바다는 아니었습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는, 따라서 어떤 생기도 없는 황량하고 매우 꺼림칙한 곳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풍토를 형태가 아니라 생기,
생기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래바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뚝 솟은 암석이 노출된 돌로 되어 있는 산맥이고 돌의 근원이 되는 물이 없는 큰 강의 근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제가 몇 가지 종류의 이렇게 사막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사막을 이러한 산하에 둘러싸여서 식물도 동물도 살고 있지 않는 세계로 간주했습니다. 마치 사는 사람이 없는 집이 생기가 없고 공허하고 황량하듯이 이러한 풍토가 데절트였습니다. 그러나 풍토가 이처럼 데절트로 불릴 때 이것은 역시 단순히 외적 자연은 아닙니다. 데절트는 사람과 세계의 통일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집 또는 도시가 데절트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풍토는 또한 데절트일 수 있습니다. 풍토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인 이중 성격을 갖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지 인간과 독립된 자연의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데절트가 지리학적 용어로 정착될 때 사람들은 인간과 독립된 자연을 다룬다고 믿었습니다. 사막은 강수량의 결핍으로 생긴 황막한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랍과 아프리카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를 지칭하는 뜻으로 데절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뚝 솟은 암석이 왼쪽 사진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우뚝 솟은 암석이 노출된 거친 땅, 황지 혹은 황무지는 락 데절트이고 자갈바다는 자갈이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자갈이 많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블 데절트이고 모래바다는 샌드 데절트입니다. 따라서 사막이라는 말은 단지 샌드 데절트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데절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막을 데절트와 동의어로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암석사막, 자갈사막, 모래사막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번역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막은 본래 의미에서의 데절트이지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막을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간은 개인이면서 사회적으로 존재하며 역사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사막은 인간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성격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막의 구체성은 인간의 역사적 사회에서만 드러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과학적인 사막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 구체적인 사막으로부터 혹은 사막적인 인간 사회로부터 모든 인간적 성격을 사상하고 버리고 추상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으로서의 사막은 이러한 버리는 사상하는 추상일 뿐입니다. 추상은 인간의 힘 중 위대한 특성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상에 의해 그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추상적인 사막이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러한 추상이 수행되는 기반으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사막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구체적인 사막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막의 인간에게 자기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각은 보통 자신과 다른 것을 경험함으로써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사막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이해는 장마가 내리는 곳에 가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살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왼쪽의 사진처럼 여행자로서 구체적인 사막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막에서 자기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현실이 어떻게 사막의 현실이 아닌지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각은 사막을 이해하는 데서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해가 여행자로서 일시적인 사막 생활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것이 사막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시적인 생활에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사막에 깊이 들어가 살아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느 짧은 기간을 사막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결코 사막의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막에서 여러분의 역사는 사막의 인간의 역사가 아닌 여러분 개인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막이 무엇인가를, 즉 사막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는 곳 어디에나 푸른 산이 있다는 말은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말로서 삶의 지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지만은 풍토와 관련해서 볼 때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풍토적으로 가는 곳 어디에나 푸른 산이 있고 이런 풍토에서 푸른 산은 이미 이런 풍토의 생활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푸른 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곳 어디에서나 푸른 산이 있다는 것은 풍토적 의미에서도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렇게 푸른 산 주변에 사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인도양을 건너 아랍의 남단 도시에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뾰족하고 황량하며 검붉은 바위산입니다. 푸른 산 주변에 살았던 여러분은 여기에서 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생기, 활력, 우아함, 청초함, 산뜻함, 장대함, 친숙함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낯설고 무섭고 암울한 느낌만 들 것입니다. 가는 곳 어디에서나 푸른 산이 있는 풍토에서는 어떠한 바위산도 이 정도로 엄침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푸른 산이 둘러싸인 풍토에 살았던 여러분은 분명하게 타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바위산만이 아니고 푸른 산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푸른 산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입니다. 푸른 산이 없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산에 한 그루의 나무도 풀도 없다는 것입니다. 풀과 나무가 없는 산은 어떠한 생명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도 나무도 없는 바위산은 구체적으로 무서운 산, 엄침한 산입니다. 무서움과 엄침함은 본래 물리적 자연의 성질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인간은 자연과의 교습 안에서 존재하고 자연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에서 자신의 식욕을 보고 푸른 산에서 자신의 편안한 마음을 느끼듯이 무서운 산에서는 자신의 무서움을 발견합니다. 말하자면 푸른 산을 모르는 인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 방식의 특성을 우리는 근조의 통토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막의 근조함이 엄침한 산을 형성하고 두려운 모래 초원을 이루고 거대한 로마인의 저수지가 되고 물을 운반하는 낙타가 되며 더 나아가 유목이 되고 코란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라비아의 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근조를 데절트의 본질적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것이 없는 곳, 생기 없는 곳, 황량한 곳,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이 근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막에 대해 말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들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여행자가 처음으로 근조를 생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조는 습도계나 온도계에 나타나는 공기의 가습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근조한 생활은 갈증입니다. 즉 물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밖의 자연은 죽음의 위협으로 압박할 뿐이고 기다리면 물의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의 위협에 맞서 싸우면서 사막의 보배라 할 수 있는 풀이 있는 땅이나 샘을 찾아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풀이 있는 땅이나 샘은 인간 집단 간의 싸움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책 첫 번째 나오는 책인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2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서로 싸우며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 지어 불렀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6장 20절 이후의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막의 인간은 사막의 특수한 구조를 체득하게 됩니다. 사람과 세계의 통일적인 관계가 사막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항적이고 투쟁적 관계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보는 자신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봄으로써 인간은 삶을 자각합니다. 모든 생사는 인간 측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밖에 있는 자연의 생산을 혜택으로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습니다. 풀이 있는 땅과 샘과 우물을 자연에서 쟁취함으로써 사람들은 가축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사막에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막의 인간은 특히 공동체에서 잘 나타납니다. 풀이 있는 땅이나 샘을 자연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입니다. 이 싸움에서 인간은 더욱이 다른 인간과 대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물 하나가 다른 부족의 손에 넘어가면 자기 부족의 삶이 위협받습니다.
사람과 세계의 통일적 관계가 인간과 다른 인간 관계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인간관계 또한 저항적, 투쟁적이고, 여기서 또 제가 성경책 속에 창세기를 끌어왔습니다마는 자식을 낳아라, 번성하라는 이러한 표어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러한 표어가 나옵니다. 인구 정식에 대한 신의 계약에 할례가 부과된 것은 사막적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막적 인간의 구조는 위와 같이 이중의 의미에서 저항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런데 사막적 인간은 단지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항적, 전투적 특성이 드러나는 곳은 사막의 인간의 역사이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자연에 대한 저항은 자연에 대립하여 인간을 두드러지게 하는 일체의 문화적 노력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혜택을 주는 자연에 포용되는 태도도 아니고 자연을 인간의 노예로 지배하고자 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연에 대립하여 인간 또는 인공을 대치시키는 태도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저항을 도시의 형태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특성은 아라비아 미술에도 그대로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려한 아라비아풍의 장식이 얼마나 현저하게 인공적인가, 또는 강고함과 강렬함을 윤곽으로 해서 나타내는 오른쪽 사진처럼 모스크가 얼마나 현저하게 몽환적이고 자연을 떠나 있는가를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은 사막적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피라미드의 형태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인간은 결코 순수한 사막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의 위치 자체가 보여주듯이 피라미드는 사막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외부에서 나일강 계곡으로 엄습해오는 것 같은 사막은 모래 파도가 무한히 이어지는 기복입니다. 어떤 규칙도 보여주지 않는 우연적인 굴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일강 계곡의 내부에서도 이 평야를 지배하는 것은 나일강의 완만하고 큰 굴곡입니다. 물과 밭의 수평면도 모두 불규칙적인 곡선으로 윤곽지어져 어떠한 질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어디에도 통일성이 없는 자연 속에서 오직 피라미드만이 지극히 규칙적이고 완결적인 삼각의 형태로 입체적으로 크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변의 자연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강력한 인간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이것으로 사막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는 단순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힘의 상징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원래 이러한 형태도 사막에 저항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크기를 필요로 합니다. 막막한 모래바다에 저항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거대함이지 형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오른쪽 위의 사진처럼 옛날 고분과 같은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졌다면은 설령 그것이 피라미드보다 몇 배 더 큰 크기라 해도 사막에 대항하는 인간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이집트의 세계유산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